자, 오늘은 이제 2교시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1교시에 이어서 이제 항공기를 봅니다. 항공기에서 조금 이제 많이 유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특히 이 부분입니다. 유닛 노드 디바이스라고 그래가지고 항공기에서 쓰는 표준화된 어떤 용기들에 대해서 조금 필요합니다. 알아놓을 필요가 있고, 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세계적으로 이제 뭐 마틴사라든가 전투기를 제조하는 것 빼고는 결국은 두 군데서밖에 안 만들죠. 에어버스사랑 보잉사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A 시리즈 달려있는 거는 뭐예요? 에어버스에서 만드는 거고, B 시리즈는 보잉사에서 만드는, 그래서 미국형, 유럽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여러분들도 타는 이제 탑승했었을 때 비행기를 탑승해보면 그 안내 책자에 보면 안내, 비상구 이런 거 이제 안내할 때 보면 앞에 이제 A 라인인지 B 라인인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버스 라인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좌석이 조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좋아하는데, 이 비행기 자체는 여기 보시면 소형 기종, 협폭 동체형, 협폭은 네로 바디가 있고요. 광폭이 이 존재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협폭 같은 경우에는 데크, 비행기도 이제 우리 필기하는 게 요거죠. 여기 보시면 비행기가 결국은 이렇게 동그래요. 비행기가 이렇게 동그랗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반을 나눕니다. 이제 반을 나누고 2층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보통 밑에는 이제 화물을 실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화물을 실고요. 보통 위에다가 여객을 갖다가 이제 수송합니다. 화물을 이렇게 이제 실다 보니까 이제 뒤에 이제 운반 용구에서 나오는데, 이 형태에 맞춰가지고 화물을 실으려고 그러면 결국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 화물을 실으려고 그러면 대충 이제 느낌 오죠? 요런 타입이 돼야 돼요. 요런 타입. 더는 안 내려가네요. 요런 타입으로 화물을 실게 되고요. 반대로 뭡니까? 이쪽도 요런 타입으로 요쪽에 들어가는 칸은 요렇게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뭘 넣습니까? 중간에는 당연히 네모난, 요렇게 해가지고 화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금방 그림 그렸던 요걸 갖다 이제 덱라인입니다. 데크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데크라는 말 자체는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비행기로 치면 선박으로 치면 여기가 이제 가판선이 됩니다. 가판선, 덱라인이 되는 거고, 이 비행기도 역시 이게 이제 데크라고 해서 가판선을 기준으로 여객과 화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아이고. 도용 채우기가 없음. 요렇게 이제 됩니다. 요런 어떤 컨셉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협폭 동체형 같은 경우에는 하부실에는 단위 탑재 용기를 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워낙 이제 작다 보니까 탈 수가 없고, 이 광폭 같은 경우에는 상하부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와이드 타입으로 이제 많이 하죠. 요렇게 해서 하부에 단위 탑재 용기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객은 상부에 탑승을 하고요. 화객 겸용기가 일반적이죠. 이제 화물 전용기 같은 경우에는 상부실에 화물만 탑재하도록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했던 화객 공용에 해당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이제 이거가 이런 타입으로 이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덱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꼭 이제 화물 자체가 전부다, 여객이 아니고 화물 자체가 전부다, 이렇게 이제 다 자리를 잡습니다. 당연히 1층, 2층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화물이 전부 다 차지하는 그런 어떤 타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비행기는 왜 만들어졌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리아 서비스 있죠. 국제 특송.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FedEx라는 이 걸출한 프레드릭 스미스가 만든 연방 익스프레스라는 표현을 썼던 그쪽에서 요거 외에도 DHL도 있고요. UPS 등 UPS 요런 어떤 국제 특송 업체들 때문에 전용으로 만들어진 비행기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데크, 가판선 라인, 그 다음에 홀드, 항공기 내부 전체를 얘기를 하고요. 컴파트먼트는 유닛 노드 디바이스를 적재할 수 있는 베이와 적재할 수 없는 섹션으로 이제 구분해 가지고 안에 있는 경계선을 갖다가 나눕니다.
그냥 이 화물 요렇게 그냥 실는 게 아니고요. 요게 이제 딱 요렇게 딱 들어가면 전용 칸에 들어가면 탁 락킹이 걸리게 돼 있어요. 타이 다운이라고 그러죠. 묶어서 바닥에 딱 이렇게 고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위 탑재 용기를 한번 보시죠. 저렇게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렸던 게 이제 단위 탑재 용기인데 여기 보시면 개별 화물을 적재하는 대신 화물을 적입하는 팔레트나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상하차 용이성을 증대시키는 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레트, 컨테이너, 이글루 타입으로 존재를 합니다. 팔레트는 말 그대로 비행기에 실을 때도 그냥 이렇게 넙대대한 판으로 좀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입체적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이제 넙대대한 판입니다. 이렇게 넙대대한 판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이제 화물을 올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실는 게 이게 이제 팔레트 타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타입은 제가 지금 그린 이게 이제 컨테이너 타입입니다. 모양은 이제 한 세 종류가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컨테이너 타입이 있고, 이그루는 뭐냐면요, 요놈과 요놈의 중간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컨테이너 타입입니다. 여기 가판 댕라인으로 해가지고 위쪽에다가 컨테이너 타입으로 딱 들어가게 돼 있죠. 이글루는 밑바닥이 없는 형태로 알루미늄과 유리 섬유 소재로 만들어진 덮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긴 게 이글루, 에스키모 이글루처럼 닮았다고 그래서 이글루라는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 음식 같은 거 나오다 보면 음식 위에 식지 말라고 이제 덮개 이렇게 딱 해놓은 거 있죠.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밑에 팔레트 위에다가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화물을 올려놨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글루 타입을 만듭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 그물들 있죠. 저걸 갖다 그물이 원래 영어로 네트죠, 네트. 그래서 저걸 갖다 좀 명칭을 네트라고 합니다. 밑에 이 나와 있는 레일들은 전부 다가 여기 딱 락킹이 돼가지고 화물이 안 흔들리게끔 만드는 결박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하부 구조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모양이고요.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팔레트, 이렇게 이제 팔레트 타입으로 네트를 치고요. 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덮개 형태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이글루라고 그래서 컨테이너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네트를 이용하는 이글루가 있고요. 스트럭처럴 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처럼 생겼는데 덮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메인덱 컨테이너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가 이제 메인데크, 여기가 메인데크죠. 메인데크, 요 메인데크 컨테이너를 갖다가 지금 형상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와 이글루는 다른데 이게 시험 문제에 뭐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요. 국가 시험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요런 어떤 요걸 이제 이글루라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글루라는 걸 잘 판단을 못 하죠. 여기 지금 보시면 로우 데크, 아까 하부 구조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고요. 이거는 이제 뭐 이 certified 이건 규격화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아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이 규격화된 것과 규격화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이글루 타입을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타이다운 에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화물을 지금 나르고 있죠. 대형 뭐 어떤 중장비 또는 이제 탱커 같은 부분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군사용 장비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박을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안 움직이게끔 이렇게 이제 타이다운 시킵니다. 타이다운 이렇게 시키는 모습들이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터라는 건데 아마 비행기 타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화물을 가져가서 재밌는 건 이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사다리처럼 쭉 올라가면 이거 롤러가 장비되어 있죠. 화물 갖다 그냥 이제 밀어 넣으면 그냥 쭉 들어가는 그런 어떤 타입이고요. 트랜스포터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 트랜스포터가 이제 좀 이제 기능들이 딱 정식 명칭은 없어요. 기능들이 덧대고 구형, 신형으로 나뉘는데 앞에 이제 입을 열고 이렇게 쭉 들어가게 쭉 밀어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런 타입들이 이제 하이로더에 해당한다. 요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돌리라는 게 있는데 터그카, 돌리에 연결하는 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쪼핏하게 돼 있죠. 앞에 뭔가 훅구를 걸어가지고 올릴 수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걸 돌리라고 해요. 돌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달구지라고 혹시 아세요? 소가 끌고 가는 달구지 그런 것도 이제 돌리 타입이 됩니다. 이런 걸 전부 다 통칭 돌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위에 실려 있는 건 이제 규격화된 어떤 컨테이너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하부 구조에 실리는 덱라인에 실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해상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 이런 거 쓰는 거랑 완전 유형이 다르죠. 유형이 좀 다릅니다. 탑재 방식은 이제 벌크 타입도 있고 팔레트 타입도 있고 컨테이너 타입도 있습니다. 요 항공에서 좀 약간 여러분들이 주안점이 돼야 되는 거는 풀 서비스 캐리어가 있고요. 로우 코스트 캐리어가 있습니다. 저가 항공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제주
에어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이런 저가 항공들 같은 경우에 뭐 이지제트 외국 거죠. 이지제트 있고 라이온 에어 뭐 이런 것들은 다 저가 항공이고 이 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그다음에 아메리카 에어라인, 그다음에 브리티시 에어라인. 보통 국적기류들은 풀 서비스 캐리어입니다. 당연히 비싸죠. 그 다음에 여러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보험가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가 만약에 이륙하지 않고 대기를 탈 때 뭐 여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범위까지도 다 되어 있어요. 실제로 유럽에 한 몇 년인가 이제 지금 2020년이죠. 2000한 8년 전인가? 약 한 10년 됐어요. 아이슬란드 화산이 한번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되니까 그때가 한번 찾아볼까요?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했던 저기 화산 폭발.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경고였고 2011년도에 여기 지금 폭발돼 있다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여기서 폭발에 영공이 잠정 폐쇄했다. 영공이 잠정 폐쇄했다는 게 비행기 운항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2011년경에 제가 그때 이제 영국에서 돌아오던 해였던 것 같은데 요때 비행기 화산재가 폭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22년이죠. 22일이죠. 요때 여기 폭발이 됐는데 여기서 2011년 20일이죠. 2011년 5월 21일. 5월 21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날짜를 왜 찾았냐면 이 토요일이죠. 요때 폭발을 하는 바람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화산이 폭발한과 동시에 주말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주말에 놀러를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특히 뭐 저는 영국에 있었으니까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뭐 프랑스 그 다음에 지중해 이런 데 놀러 가고 그 다음에 북유럽에 골프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북유럽에 골프 치러 가고 이랬는데 비행기가 잠정 중단된 게 비행기 엔진에 화산 분진이 들어가면 비행기가 스탑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뜨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FSC와 LCC가 이제 역량이 달라진 게 이쪽에서는 추가 숙박 없음. 하지만 풀 이거는 뭡니까? 숙박 무료 제공. 이런 게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재밌는 건 로코스트 캐리어 타보면요. 승무원이 기장, 부기장 외에 한 3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3명 정도가 있어서 뭐 재밌는 건 비행기가 딱 스탑을 하면요. 조끼를 입고 내려가서 비행기를 유도를 해요. 조끼 입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꼬깔콩처럼 생긴 안전바를 설치하고 줄을 친 다음에 그 로더들, 트랜스포터들 이렇게 부릅니다. 짐 나를 포터들 부르고 그 다음에 올리고 타서는 다시 또 기내에서 물건도 팔아요. 공짜로 주지 않죠. 로코스트는 물 하나도 뭐 이렇게 뭐 2,000원씩 이렇게 팝니다. 그런 역할들을 전부 다 해요. 하지만 이제 풀 서비스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분화가 되어 있죠. 그런 서비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항공운송 주체 같은 경우에는 항공화물 대리점이 있고 항공화물 주선업자가 있는데 이건 해상운송이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똑같냐면 이걸 갖다가 데리고 오는 게 낫겠네요. 자, 구조가 어떠냐면 포워더가 화물을 데리고 오죠. 화물을 데리고 오면 여기서 선사 대리점에서 포워더의 화물을 갖다가 인수합니다. 이 선사 대리점은 말 그대로 선사가 존재하죠. 메인 선사가 존재할 겁니다. 이 메인 선사에 대리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사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뭡니까? 이 선사 대리점이 결국 뭐예요? 선박과 함께 화물을 갖다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선박은 이제 물리적이라고 그러면 물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뭡니까? 상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라 보면 됩니다. 동일선상에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보는 보통 뭘로 전달을 합니까? 선사 계약 당연히 체결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대리점에서 계약을 체결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여기서 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매니페스트, 소위 말하는 적하 목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화물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시뮬레이션 가능하시죠?
수입지 쪽에도 당연히 이 대리점이 있겠죠. 이 선사는 당연히 하나겠죠. 이렇게 선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사는 하나고 수입지 대리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리점이 존재를 하는데 선사 컨셉은 하나인데 뭐 하나 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사급에 해당하는 이제 해외 지점 본사도 역시 마찬가지 존재하고 각 포트별로 항만에서 이렇게 대리점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 뭡니까? 당연히 선박 자체는 이렇게 이동해서 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왔다 갔던 이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포워더들이 무슨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shipping 리퀘스트, shipping order 이런 거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화주가 이 대리점을 가가지고 딜리버리 오더로 화물을 찾습니다. 역시 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선사 대리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항공화물 대리점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프레이트 포워더랑 동일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마스터 에어웨이비를 발급받아서 송화주에게 하우스 에어웨이비를 발급을 하는 그런 구조는 똑같죠. 예. 그 다음에 특성 서비스, 꾸리어 서비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항공화물 운송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 운행 스케줄이 6개월마다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선정 6개월 이전부터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수율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 전에 부킹을 하면 당연히 운임료가 상당히 저렴하겠죠. 근데 일주일 남겨놓고 부킹하면 당연히 뭐 운임이 비쌀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예약 담당자에게 신청해서 뭐 탑재 여부하고 체결하면 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가 직접 화주로부터 화물을 집하하거나 대리점 또는 혼재업자를 통해서 간접 화물을 보세장치에 반입하고요.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등 서류를 갖다가 수출 신고, 세관하고 뭐 수출 면장을 갖다가 발부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화증권이라는 건 유가증권으로서 되게 의미가 있지만은 에어웨이비는 말했지만 단지 뭐 어떤 그냥 뭐 수치 증빙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내가 운송 적재했고 에어웨이비를 발행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재 탑재, 그 다음에 내용 통보, 그 다음에 전문, 그러니까 헤더 이런 거 이제 접수해가지고 보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여기 특히 아이아타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아이아타는 민간 국제 항공 운송 협회지만은 소위 말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을 대륙별로 가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결정하는 어떤 의사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화증권과 차이, 비유통성, 수치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화물 수치증이 있고 기명식이다. 돌리는 게 아니에요. 비유통성이기 때문에 송화인이 작성한다.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화증권은 어떻게 됐었어요? 운송인이 작성해서 줬죠. 예. 자, 항공화물 운임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지만은 아이아타가 이제 민간이긴 하지만 운임을 갖다가 제정을 합니다. 그렇게 갖고 아이아타는 편의상 3개의 운송 구역으로 3개를 나눠놔요. 남북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 하나를 묶고요. 제3구가 아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각 구역 내 운임을 구역별 회의를 통해 가지고 기준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운임의 기본값들은 다 동일해요. 하지만 서비스 제공하는 거에 따라서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운임의 차이가 존재를 하겠죠. 특별한 그거는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모든 화물은 킬로그램당 요율로 계산을 합니다. 무게가 중요해요. 그리고 미국 출발 화물요 이런 파운드 단위가 조금 다르지만은 결국 무게로 산정한다를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자, 화물의 실제 운송 경로는 운임 산출 시 근거한 경로로 반드시 일치하나도 무방하다. 이런 어떤 기본 약관들이 존재를 합니다. 아이아타 운임은 무게 중량과 부피 중량 중 큰 것을 한다. 이거는 해상 운송에서 말하는 레비뉴 톤이랑 똑같죠. 이익 톤이라고 하는데, 항공화물 운임 중량 부과는 3가지 방법에서 결정이 됩니다. 첫째는 실중량, 실제로 측정한 중량, 그 다음에 용적량, 그죠? 부피, 그 다음에 화주 보호를 위한 운임 적용 방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상황 따라 다른데 결과적으로 모든 운송, 해상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결국 무게냐, 부피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 자체는 항공기 운항을 하기 위해서 총 이륙 중량과 총 항복 스페이스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 일정 공간에서 일정 무게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합니다. 우리 적하계수 기억나시죠? 1의 부피면 1의 무게가 나가야 되는데 1의 부피인데 더 적게 나가거나 많이 나가거나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실중량 계산 방법 알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뭐 그 무게치를 주면 요율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줄일까 말까를 고민하면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위에는 반올림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0.5kg, 1kg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500g 단위로 올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다음에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조건 절상을 해버리는 이런 어떤 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용적 계상량 같은 경우에는 CBM 단위죠. 가로 세로 높이 곱해가지고 계산된 부피를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율을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를 해요. 자, 일반 화물 요율이 있고 특정 화물 할인 요율이 있고 품목 요율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freight all kinds라고 그래가지고 운임 무차별 품목을 적용하지만 항공은 아직까지도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수요자가 항상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했지만 일반 화물 기준으로 45kg, 100kg, 200 이런 틀만 만들어 놓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 요율을 갖다가 따로 적용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여객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몇 킬로 잡습니까? 20kg이라는 어떤 압박감이 있죠. 기내 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20kg, 그 다음에 티켓의 가격에 따라서 내가 뭡니까? 이 밑에 보내는 수화물로 해가지고 뭡니까? 수화물 말고 그냥 화물이죠. 적재 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킬로, 티켓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선사별로 요율표로 확인하면 됩니다. 특정 품목 분류율, 뭐 그다음에 종가율 이런 건 이제 한 번씩 싹 읽어보시면 되고 특별하게 숙지하실 필요는 없어요. 항공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딱 하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협상하고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시면 되고, 항공을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이 이제 10장에서 이제 선박을 볼 겁니다. 이제 선박 자체를 갖다가 이제 볼 건데, 선박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때 못 봤던 항만에 대한 영상을 갖다가 조금 이어서 봐서 이걸 갖다 다 하죠. 왜냐하면 이게 선박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분씩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걸 한번 보세요. 저 큰 선박들이 어떻게 부두시설에 안전하게 도착하고 나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부산항 24시 두 번째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게 바닥을 선사를 잡은 거인 봤었었죠. 예선업입니다. 예선업이 예선이란 1000톤 이상의 선박이 부두시설에 도착할 때 부두시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선박을 밀고 당기면서 이동을 보조하는 선박입니다. 대형 선박들은 측면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의 규모에 비해 힘이 좋은 예선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총 47척의 예선이 운영되고 예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200여 명 정도입니다. 예선 작업 현장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장님의 리드로 예선을 타고 도선과 함께 입항 스케줄에 맞춰 배정된 선박으로 향합니다. 통상 예선에는 항해사와 기관사 각 한 명이 승선하며 예선의 크기에 따라 갑판장 한 명이 추가로 배정되기도 합니다. 예선 작업 위치에 다다르자 선장님이 작업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한 후 도선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인줄을 선박에 연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선박에 줄이 연결되면 예선에서 예인줄을 감으며 선박 가까이 다가갑니다. 타이어를 통해 밀며 양 끝에 붙은 예선들은 한 팀이 되어 움직입니다. 이 작은 예선만으로 모든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습니다. 도선과 예선은 무전기를 통해 서로 긴밀한 상호 협력으로 대형 선박을 안전하게 부두시설로 이동시킵니다. 태풍 내릴 때 아주 막 페인도 올라오고 어디 대기할 때 바다에 떠 있는데 통도가 너무 세가지고 근데 위험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으로 예선은 바다의 작은 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항 24시 두 번째 이야기 예선업 소개를 마칩니다. 자, 이게 예선업이에요. 도선사랑 한 팀입니다. 그래서 예선 그룹을 이끄는 사람이 도선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력이라는 단위가 나왔었죠. 마력이라는 게 홀스 파워라고 해서 말 몇 마리의 마력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나라가 발전 안 했었을 때는 500마력, 뭐 1000마력 언더였는데 지금은 3000마력, 5000마력 막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5,000마력 많지는 않아요. 5,000마력 두 척이면 모든 배를 갖다가 아무리 큰 배라도 갖다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힘적인 우리가 알다시피 바다는 365일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구장 4배 크기의 거대한 컨테이너 선들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을까요? 세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선박 입출항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선박 고정업입니다. 모든 선박은 입항 시 본선에서 던져주는 밧줄을 개선주에 묶어 고정시켜야 합니다. 여기 개선. 이를 선박 고정 작업이라고 하며 줄잡이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선박 고정 작업에는 출항 시 개선주에 묶어두었던 밧줄을 풀어주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부산항에는 현재 50여 개 업체에서 약 140여 명의 근로자가 선박 고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며 선박 톤수에 따라 추가 조정 배치를 합니다. 무거운 로프를 움직여야 하는 만큼 체력과 요령이 많이 필요하기에 선박 고정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은 체력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오늘 작업 선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케줄에 맞춰 고정 작업을 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선박이 접안할 위치에 맞춰 깃발을 세워둡니다. 이때 깃발의 용도는 자동차 주차선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가 점점 부두 시설에 다다르자 선박에서 추가 달린 히빙 라인을 부두를 향해 던집니다. 선박 척척당 고정하는 밧줄의 수는 앞서 말한 선박의 톤수와 본선에서 던져주는 줄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히빙 라인을 근로자들이 잡아당기자 계류용 밧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딱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계류용 밧줄은 트럭을 이용해 끌어올립니다. 부두 위에 올라온 계류용 밧줄, 이제 연결된 히빙 라인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밧줄을 개선주에 걸어줍니다. 보통은 선미, 선수, 스프링 라인에 각각 2개 정도를 고정시키고 선박 상황에 따라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무거운 밧줄을 당기고 묶고 작업한 지 약 30분이 지나자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부두 시설에 접안을 했습니다. 사람 있어야 있거든. 안 되겠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제일 많은 게 양평 전선에 서갖고 입출항을 하다가 애들이 처음 가니까 선박 입출항의 처음과 마지막을 책임지는 선박 고정업. 그들이 매일 흘리는 땀방울 덕분에 많은 선박들이 안전하게 부산항을 오갈 수 있습니다. 부산항 24시 세 번째 이야기, 선박 고정업 소개를 마칩니다. 이 상당히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선박 저거 위험합니다. 실제로 리포팅이 안 되지만은 상당수의 많은 어떤 이 산재가 항만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줄이 저게 끊기면 그냥 끊기는 게 아니고 이 채찍처럼 이게 줄을 쳐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종이장처럼 이렇게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해요. 예. 그래서 비용이 많이 거친 바다를 뚫고 온 컨테이너선에 층층이 쌓인 컨테이너 화물들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실려올까요? 부산항 24시 네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컨테이너 화물 고정 해체업입니다. 컨테이너 화물 고정 해체업은 라싱이라 불립니다. 항해 중 선박의 흔들림에 의해 화물이 넘어지거나 화물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을 고정 또는 고박하는 작업입니다. 라싱은 크게 육상과 동선 작업으로 나눠집니다. 육상 작업은 컨테이너 아래 4개의 코치점에 볼트처럼 고정해주는 라싱콘을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이 콘이에요. 본선의 낮은 층에 위치한 컨테이너들은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작업합니다. 활동량이 많은 직업이므로 가장 먼저 TBM 활동에서 체조를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몸을 푼 근로자들이 접안된 배에 올라가 컨테이너를 잡고 있는 라싱바와 턴버크를 해체합니다. 높은 층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라싱 케이지를 타고 공중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자들은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장대를 이용해 컨테이너 사이의 고정못을 수직으로 해체합니다. 발밑은 아찔한 낭떠러지, 높은 위치에서 추락을 방지하는 체인 훅은 필수입니다. 해체 작업이 끝난 컨테이너는 겐트리 크레인에 의해 육지로 내려옵니다. 육지에 내려온 컨테이너 화물은 라싱콘 제거 작업과 동시에 컨테이너 검수가 진행됩니다. 검수가 끝난 컨테이너는 야적장으로 이동합니다. 저게 트랙터죠. 반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선적된 컨테이너는 라싱바와 텀버크를 이용해 단단하게 고정되어 바다로의 항해를 기다립니다.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힘들게 일은 하고 있지만 산업 전선의 최전선에 선다는 그런 자긍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고정 해체업은 항만 하역 작업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책임자입니다. 부산항 24시 네 번째 이야기. 거친 바다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컨테이너 화물 고정 해체업 소개를 마칩니다.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콘이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콘 해체 작업을 아까 했었었죠. 이거 순간을 잡기가 되게 힘드네요. 여기 콘이에요. 콘. 요거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콘. 하여튼 잘 기억해 두세요.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화물이 고객들에게 착착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손길이 필요한데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화물을 관리하는 삼형제, 검수, 감정, 검량업입니다. 부산항을 오고 가는 화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내는 검수, 감정, 검량업은 세 업종이 조화를 이루며 화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검수란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보, 인수를 증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감정이란 선적 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 조사, 감정을 하는 일을 말합니다. 특히 감정사는 화물 및 선체에 손상이 발생 시 손상 정도 및 책임 여부를 감정하고 과일, 냉동 수산물 등의 당도, 신선도 감정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검량이란 선적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름 그대로 검수업이 화물의 개수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검량은 화물의 중량을 계산하는 것이지요. 검수업의 경우 부산항에는 현재 6개 업체에서 총 650여 명이 검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감정 검량업체의 경우에도 현재 6개사가 있으며 검량사 55명, 감정사 43명 등 총 2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수업의 작업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컨테이너 크레인 한 기당 2인이 1조가 되어 작업하며 국산 크레인에 1명, 선박에 1명이 각각 배치되어 역할을 분담하고 전체적인 업무 총괄은 선박에 배치된 검수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컨테이너 차량에 실려온 컨테이너를 크레인에 배치된 검수사가 신고된 적화 목록과 실제 컨테이너를 비교 확인합니다. 그리고 선박에 배치된 검수사는 화물이 선적 위치에 제대로 선적되었는지 화물의 개수와 상태를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감정사는 선박회사, 화주 등의 의뢰를 받아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통 컨테이너 항만보다 일반 보도에서 볼 수 있으며 컨테이너 항만에서는 화물에 손상이 생겼을 때 감정사들이 출동하여 그 책임 여부를 판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검량사는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검측합니다. 수출업자가 50kg을 보냈지만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도받을 땐 30kg일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물의 중량, 용적을 계산하고 증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검량 대상 화물은 냉동물, 원목, 농산물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하는 거랑 불규칙적으로 하는 게 좀 힘들고 한계가 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산의 무역의 최전선에서 일을 해서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수 감정 검량사들은 화물을 대변하는 증명사로서 이들이 부산항의 물공장 처리를 책임지고 있기에 부산항은 오늘도 물류 중심지로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24시 5번째 이야기 검수 감정 검량업 소개를 마칩니다. 검수 감정 검량사입니다. 다음은 화물 운송. 세계 각지에서 컨테이너선 등을 통해 부산항에 들어온 각종 화물들. 수많은 화물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질까요? 화물이 전해지기까지 가교 역할을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부산항 24시. 여섯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물류시장의 중추적 역할 화물 운송업입니다.
화물 운송업이란 말 그대로 차량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화물을 실어 보내는 일입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380개 업체에서 약 7,5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와 함께 화물 운송업 종사자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하며 보통 여러 기업들과 화물 운송 등의 물류 계약을 맺은 운수법인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지입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른 아침, 오늘 하루의 전체 운송 스케줄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옮겨야 되는 화물이 있는 부두로 향합니다. 부두 게이트에 도착하자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해당 화물의 위치가 적힌 인수증을 받습니다.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기사님은 복잡한 컨테이너 부두에서도 화물이 있는 위치로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화물을 안전하게 인도받기 위해 정확한 위치로 화물차를 주차합니다. 곧 거대한 야드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크레인 기사님과 호흡을 맞추며 안전하게 화물을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컨테이너 내 외부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화물을 실었으니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첫 작업은 약 30분이 소요되는 감천항에 위치한 집화장.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고 있는 이제 트랙터 샤시랑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운송업에서 나가는 거는 야드 이 로드 샤시예요, 그죠? 이건 야드 샤시입니다. 우리가 한번 봤었었죠? 이거는 야드 샤시고 이거는 로드 샤시예요. 예. 그다음에 트랙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트럭이죠. 이른 시간임에도 먼저 옮겨놓은 화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차례가 되자 화물차를 작업 공간 앞으로 위치시킨 뒤 안전한 운반을 위해 고정했던 부분과 볼트 등을 풀어줍니다. 보통 화물이 적재되는 시간 동안 다음 스케줄과 이동 동선 등을 확인합니다. 부두에서 부두로, 부두에서 집화장으로 하루에 적게는 3개, 많게는 15개 정도의 화물을 옮기게 됩니다. 워낙에 이 일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출근 시간 몇 시, 퇴근 시간 몇 시다 이런 게 어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죠. 큰 차를 내가 이제 좀 몰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고 나라 이 경제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보람을 좀 많이 느끼죠. 남들보다 빠른 아침을 맞이하는 화물 운송업 근로자분들의 성실함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물건이 도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부산항 24시 첫 번째 이야기, 화물 운송업 소개를 마칩니다. 자, 다음 화물을 꺼낸 컨테이너들이 하나, 둘, 컨테이너 수리 세척업인데 항만 이용료에 있었었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예. 곳에 놓이기 시작합니다. 부산항 24시 7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컨테이너 수리 세척업입니다. 컨테이너는 화물을 싣고 나르면서 찌그러지고 노후화로 인해 녹이 스는 등 손상을 입습니다. 농산물, 사료 등으로 오염된 컨테이너들은 이곳에서 고온 고압의 물로 세척됩니다. 이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배정받습니다. 컨테이너는 수리에 앞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내부에 들어가 바닥과 낙서 등을 확인하고 잘못 수리된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진으로 남기며 컨테이너에 적어둡니다. 이 메모를 바탕으로 컨테이너를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녹이 슬어 구멍난 컨테이너 천장은 부분적으로 자르고 1000도씨가 넘는 높은 열로 새로운 철판을 용접합니다. 화물에 의해 뚫린 컨테이너 바닥은 부분적으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무더운 여름, 컨테이너 안에서 체감 온도는 50도가 넘습니다. 그러나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들의 발걸음은 분주합니다. 불법 부착물과 화인을 수작업으로 제거하며 잘못 수리되어 있는 공기통을 국제 규격에 따라 재차착합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을 따라가자 찌그러진 컨테이너를 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찌그러진 철판을 고르게 펴는 일도 기계가 아닌 노동자의 손으로 작업합니다. 이렇게 모든 수리를 마친 컨테이너들은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칠을 마지막으로 컨테이너들은 모든 수리를 마칩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겨울에는 추위에 민감한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찌그러진 컨테이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며 일하는 이분들이 있고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산항 24시 7번째 이야기 컨테이너 수리 세척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면 운항에 필요한 여러 물자를 보충하게 됩니다. 부산항 24시 8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물품 공급업입니다. 선박의 운항 과정에는 다양한 물품들이 필요한데 이를 선용품이라고 부릅니다. 창고에는 용도별로 분류된 다양한 선용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용품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인 거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공급업체가 배에서 쓰는 물건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소비를 하죠. 그걸 갖다가 일반에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공급이죠 이게. 이 선용품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품은 식수, 세제, 조선 기자재, 목장갑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선용품을 발주받으면 창고에서 선박별로 필요한 제품을 분류합니다. 분류된 제품은 포장 작업을 거쳐 출하를 기다립니다. 선용품을 발주한 선박이 입항하면 포장해 놓은 선용품의 출하를 준비합니다. 선용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것으로 물품 공급업의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무거운 짐을 좀 들을 때가 좀 힘들고 또 짐이 많이 들어왔을 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작업하는 데 좀 힘들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고 없이 하루 무사히 돌아와서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고생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항상 끝나면 이렇게 박수를 한번 치고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선용품은 배 위에서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물품 공급업 노동자들의 일은 다른 곳에서 일할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부산항 24시 8번째 이야기 물품 공급업 소개를 마칩니다. 매년 2천만 TU 이상의 수많은 화물이 드나들고 있는 부산. 이런 많은 화물은 어디서 관리되고 보관되고 있을까요? 원활한 부산항 운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업종을 소개해드립니다. 부산항 24시 9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창고업입니다. 창고업은 부산항에 들어오는 화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종입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166개 창고업체에서 5,5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1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을 이용한 입고 작업이 진행되며 창고 부지에 내려진 화물은 신청자 내용에 맞는지 검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창고에 입고된 화물은 검수 후 컨테이너에서 빼내는 작업을 거쳐 고정 작업 후 창고 내에 보관되게 됩니다. 창고에 보관되는 화물은 단순 보관과 제각 보관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부산항 신항배우단지에 입주한 분유 창고는 재가공 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 생산 공장에서 수입되는 화물은 창고에서 분류 작업 및 라벨링 작업을 거쳐 검사를 통해 재포장되며 재가공된 화물은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으로 재수출하게 됩니다. 우층시엔 좀 작업이 좀 까다로운 작업이 있고 수출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작년, 재작년 한참 사태 났을 때 모든 물량이 한참에 밀어닥치니까 우리가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때 그때 조금 많이 피곤하고 그래 했지만은 일단 우리가 모든 걸 처리했단다. 그래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원활한 부산항 미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창고업. 단순한 화물을 제공하여 수출함으로써 부산항의 새로운 부가가치 화물, 고용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항 24시 9번째 이야기, 창고업 소개를 마칩니다. 내년 자, 오늘은 창고업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선업, 선박, 연료, 석유 성급업이고요. 그 다음에 선박 수리, 해운대리죠. 그 다음에 여기 공송업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박에 볼 때 우리가 창고업까지 봤으니까 영상 동선업부터 10번이죠.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